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숨어 중무장 경호원들을 사병처럼 부리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전후로 윤석열 피고인이 일으켰던 여러 사건들과 관련해 윤 피고인에 대한 첫 구형이 나온 건데요. 첫 소식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저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지 5달 만에 열린 결심 공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1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의 허위 사실을 전파하도록 한 혐의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징역 2년입니다. 특히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선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형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11명의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 건 대통령 독선을 방지해야 하는 또 다른 9명의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군사정권의 사례도 들었습니다.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배치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함으로써 비상계엄 확대를 의결하게 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권을 배제하여 국무회의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반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사법적 평가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외신에 배포한 입장이 허위인지 등을 가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역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야당의 전횡 때문이라는 체포방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주장까지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고 이후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이죠.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있는 그대로 알리라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 당초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던 경찰은 북측 민간 선박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뒤 돌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이어 특별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20여 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청장이 그게 월북이 아닙니다는 취지로 번복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6시에 비서관한테 문자 보내서 간부회의 소집했습니다. 검찰은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걸 우려한 서 전 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피격 사실 은폐와 월북 조작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결론은 모두 무죄. 재판부는 미리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은폐 정황도 월북몰이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졌고 모두 문서로 남아있다며 피고인들이 이 씨의 피격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은 쉽게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을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 갔습니다. 저는 무죄가 됐습니다. 지난 정권하고 검찰이 너무 무리했던 사건이죠.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사건인데 잘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어제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쿠팡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뤄진 조사였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입장을 담은 보도 자료만 내놨을 뿐 지시를 한 정부 부처가 어디인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토빛 하천에서 한 잠수부가 무언가를 건져 올립니다. 영상 하단에는 지난 18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보고한 자료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쿠팡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쿠팡은 하천에서 건져 올린 가방 사진도 2장 공개했습니다. 쿠팡 상호가 적힌 가방 안에는 중국인 전 직원이 정보 유출에 사용했다는 노트북이 담겨 있습니다.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영상과 사진입니다. 쿠팡은 이 자료를 공개하며 이번 조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몇 주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방적인 셀프 조사라는 비판에 대해 사실상 반박에 나선 겁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공개했습니다. 지난 9일 정부가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해 14일 실제 만난 뒤 정부에 보고했고 16일에는 정보 유출에 사용한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회수해 정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18일에는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정부에 제공했고 이후 21일 정부 허가를 받아 정보 유출에 사용한 기기와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게 쿠팡 주장입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지시를 내린 정부 기관이 어디인지, 협력한 기관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쿠팡 말이 사실이라면 왜 어제 조사 발표 때 공개하지 않았는지도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하루였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 북부와 강원 등 일부 지역엔 한파경보까지 발효됐는데요. 꽁꽁 얼어붙은 일상을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워도 너무 추웠습니다. 패딩만으로는 어림없었습니다. 모자를 뒤집어 쓰고 목도리에 털모자로 중무장했지만 파고드는 칼바람을 다 막을 수 없습니다. 유난히 힘든 출근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칼로 살갗을 이렇게 애는 듯한 그런 추위? 패딩 안에 털조끼, 니트, 털바지에 무릎까지 온 양말까지 신었어요. 생선가게 주인은 울상이 됐습니다. 싱싱한 냉장 상태여야 하는 생물 생선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굴에는 살얼음이 생겼고 다닥다닥 붙어버린 꼴뚜기는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바닷물은 원래 잘 안 얼거든요. 누가 얼잖아. 어제 저녁만 해도 분명 멀쩡했던 생태는 오늘 아침 진열했더니 졸지에 동태가 됐습니다. 전부 생물인데 다 얼었잖아요. 굴도 얼고 꼴뚜기도 얼고 생태가 동태 돼버렸어요. 너무 추우니까. 과일 가게에 과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일이 얼까봐 이불을 덮어놓은 겁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과일을 아예 치워버린 곳도 있습니다. 사과는 내놓으면 다 얼어. 영하 3도만 되면 못 내놔. 그러니까 쉬는 데가 많을걸요, 지금 오늘. 어차피 못 내놓으니까. 온종일 시장을 분주히 드나드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 헬멧 사이 빈틈이 야속하다고 합니다. 막 기가 떨어져 나가. 요 사이로 바람 들어오는 게. 얼굴이 시려우신 거예요? 여론들이 골태기. 쪽방촌은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기온에 배수관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를 틀 엄두도 못 낸다고 합니다. 집안에서도 옷을 껴입고 휴대용 난로를 틀어놓고 버팁니다. 막힌 데가 없어갖고 오픈이 좀 세, 엄청 세. 그래가지고 항상 이거 깔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발 덮고 이러고 앉았어요.
수도권 곳곳에서 체감 최저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겨울 첫 동파 경계가 발령된 서울에서는 계량기 동파 민원 13건이 접수됐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울릉도에는 쌓인 눈이 20cm를 넘기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여러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과거 자신의 보좌관에게 국정원에 다니는 아들의 업무를 도와주라고 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김 원내대표가 아들의 보고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부터 정보를 파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김 원내대표는 아들의 직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작년 8월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보좌관은 김 의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아들 좀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뭐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좀 도와줘. 그래서요. 보좌관이 곧바로 김 의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국정원에 다니는 장남은 민감한 외교 첩보 내용을 알아봐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VIP가 온다고 뭐 그게 무슨 하나 쪽에서 뭐 모시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다는. 김 의원 아들은 무엇을 언제까지 알아내야 하는지를 보좌관에게 상세하게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귀빈 방문 시 브리핑, 시찰 등 프로그램 보유 여부, 귀빈 방문에 대한 입장, 귀빈에게 제시할 만한 비즈니스 아이템 등 숫자가 매겨져 마치 업무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하다며 위에서는 1시 전까지 받아보길 희망하는데 필요하면 2시 정도로 더 늦춰보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국정원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 시간을 3시간 앞두고 급히 아버지의 직원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보좌관은 실제 한화 측에 전화와 문자로 사실을 확인해 VIP 방문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최종 파악한 뒤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남에게 전달했습니다. 외교 상대국의 요인에 대한 첩보는 국정원 국가기밀일 뿐만 아니라 경호상 안전을 위해서도 엄격하게 규정된 보안 사항으로 국정원 외부로 알리는 건 국정원법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비밀 유지를 위반하는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진 않죠.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와 국정원 보고를 받는 정보위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의원이 금융기관의 고위 대관 임원을 만나 정보를 파악한 뒤 국정원에서 경제 파트를 담당하던 아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지주 부사장 4-5명이 왔어요. 나가자마자 아들하고 통화하는 걸 저희가 이제 문 밖에서 들었죠. 아들 질의 다 했고 빠진 거 없어. 내가 보냈어. 실제로 올해 4월에도 한 대기업 대관 직원이 퇴사한 보좌진에게 김병기실에서 이상한 질문이 계속 들어온다며 중국계 자본의 위장 투자와 국내 경제 침범 등을 질문하는 이유를 아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국회 업무라기보다는 국정원 주요 업무로 꼽히는 외국 투기 자본의 경제 안보 침해 행위 대응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보좌진에게 아들을 도우라고 지시했는지, 아들이 의원실과 연락한 걸 알았는지 등을 묻는 MBC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인 아들의 직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짧은 해명만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